안녕하세요. 박희숙의 세중음원 브런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야기 중에 오늘은 가슴에 닿는 책을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정말 완연한 봄날입니다. 연분홍 빛깔은 아직이지만 마음이 예쁜 풍성처럼 둥실 떠다닐 것 같은 봄날의 파란 하늘도 참 아름답네요. 엊그제가 경칩이었어요. 바야흐로 동물들도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 24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로 시작합니다. 적극적인 여러 멋진 기대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활동 우리 함께 나가볼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와, 정말 멋지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디의 지금 이 순간을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나를 만나다. 트라우마에 짓밟힌 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다. 에고와 셀프, 욕망의 폭주 기관차를 넘어. 에고가 욕망의 폭주 기관차라면 셀프는 습속의 현자처럼 세속의 가치에 일비하지 않는다. 에고는 사회적 자로서 타인의 시선에 비친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성공을 의식하고 명예나 체면을 중시하는 것이 에고의 습성이다. 에고는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셀프는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의 수레바퀴에 제동을 걸 줄 안다. 셀프는 내면의 자기이고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목소리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다. 에고의 시선은 나 바깥을 향해 있는 반면 셀프의 시선은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향해 열려 있다. 에고가 불안과 욕망에 집착하더라도 셀프는 한없이 지혜롭고 여유롭게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셀프의 자기 조절 능력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든 광고와 미디어의 유혹은 에고를 향해 있고 에고를 향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매일 볼 수밖에 없고 그 화려한 이미지에 홍수 속에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라는 자기 징벌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에고는 삶을 전쟁터로 바라보게 된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못한 나를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보다 뭔가 부족한 콤플렉스 가득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바로 에고이다. 에고는 또래, 압력, 즉 주변 사람들의 시선의 압력에 따라 일이 이비하는데 에고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욕망이 정해져 버린다. 하지만 셀프는 알고 있다. 주변의 압력에 따라 내 결정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진짜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또래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진짜 내면의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데 바로 그 훈련의 과정에서 나는 데미안을 다시 만났다. 그리고 데미안을 더 소중한 자기 발견의 텍스트로 다시 보게 해준 것이 융의 분석 심리학이었다. 셀프와 에고의 분리를 통해 인간은 불행해졌지만 그 대신 셀프를 에고 쪽으로 끌어당겨서 무의식의 자기를 의식적인 자아로 현실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개성화라는 것은 무의식의 의식화이다.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것은 내가 나도 모르는 잠재력이나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 안의 어떤 에너지를 의식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에너지를 보이는 쪽으로 끌어당겨서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 혹은 자기 실현이고 이러한 개성화의 반대편에는 사회화가 있다. 사회화가 남들처럼 살기 위해 규칙과 유행과 제도와 대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라면 개성화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내적 모험이다.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데미안은 사회학의 억압에 맞서 진정한 개성화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한 젊은이의 투쟁이다. 우리 모두가 삶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오솔길인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나를 찾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에고에서 셀프로 완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올챙이처럼 개구리가 되지 못한 상태로 멈추거나 아니면 원숭이처럼 다른 사람을 흉내내 다 끝나거나 아니면 벌레처럼 그 무엇도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채 정말 낮은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킴벨이 말했던 Flower your bliss 희열이다. 나에게 희열은 글쓰기다. 끊임없이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되는 삶이지만 글을 쓰고 있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잊는다.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그토록 멀었던 나와 세상 사이의 거리가 한없이 좁혀지는 느낌이 든다. 세상이 내 곁으로 성큼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 내가 세상을 향해 성큼 다가가는 느낌. 마침내 세상과 나 사이에 어떤 간격도 느껴지지 않는 듯한 친밀하고 따스한 느낌이 든다.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내가 꿈꾸고 그리워했던 소통의 이미지가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 더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실현되었음을 느끼기도 한다. 내가 글을 쓸 때 과연 나의 메시지가 무사히 독자들에게 도착할까? 라는 걱정에 잠 못 이루지만 정작 독자들과 만나보면 내가 꿈꾸었던 것 이상으로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메시지를 소중한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 내가 글쓰기를 통해서 느끼는 희열은 글쓰기로 인해 선택해야 하는 불안한 삶에 대한 공포보다도 훨씬 더 크다. 누가 뭐래도 내가 좋은 것, 다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것, 또래 압력에 길들여지지 않는 나만의 순수한 기쁨. 이걸 찾는 것이 첫 번째로 내면의 자기와 만나는 과정이다. 내면의 자기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강인해진다. 내가 진정으로 기쁜 그 일을 찾아내면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은 이상은의 언젠가는,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 두 곡을 듣고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고요만이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이들을 데려갈까. 네,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을 끝으로 들었는데요. 막 흥얼거리면서 같이 따라했습니다. 노래가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자, 바로 이어서 트라우마 이후 더 큰 성장을 꿈꾼다 2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내 안에 어떤 잠재력, 내 안의 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 힘이 1장에서 언급했던 내적 자원이다.
이 내적 자원은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힘인데 이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의 상처를 혼자서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자신에게 있는 이런 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나는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상처가 없는 척하고 살아가자.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면 잊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저항은 치유의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 노력하면 상처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과정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담 시간에 일부러 늦는다든지 상담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과정 자체에 맞서는 것이 바로 저항이다. 이 저항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나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다. 저항함으로써 우리는 상처와 대면하는 셀프와의 만남을 스스로 늦추게 된다. 셀프, 진정한 자기와 만나는 두 번째 길, 그것은 바로 그림자와의 대면이다. 이 대면은 자신의 트라우마와 만나는 일을 말한다. 자신의 상처와 만났을 때 아프고 힘들 것 같지만 단지 아프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부터 나의 내적인 치유력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상처 이후의 내적 성장이라는 의미로 트라우마 이후의 성장이라고도 한다. 트라우마 이후의 성장이라는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반대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쟁터에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군인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집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오히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 바로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의 치명적 위험이다. 반대로 상처를 입고 난 뒤에 오히려 상처를 입기 전보다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변모하거나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가 확장되는 경우, 이것이 트라우마 이후의 성장이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도 바로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이야기이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잘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다. 싱클레어는 크로모라는 악당의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으로 거의 자살 직전의 우울을 겪지만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일을 치유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 음악 듣겠습니다. 박화요비의 어떤 가요와 신유범에게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두 곡을 듣고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내 곁을 떠난 이후로 그대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나요? 아직까지 당신을 잊는다는 게
저편으로 보낸다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하루 종일 비 내리는 좁은 골목길에 우리 아끼던 음악이 흐르면 잠시라도 행복하죠. 그럴 때면 너무 행복한 눈물이 흐르죠. 가끔씩은 당신도 힘이 드나요? 사람들에게서 나의 소식도 듣나요?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댈 아프게 하지는 않아요. 그럴 리 없겠지만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 나를 사랑했었나요? 아닐까요? 이젠 당신에겐 상관없겠죠.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나만큼이나 당신도 아파했다는 걸.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 나를 사랑했었나요? 아닌가요? 이제 당신에겐 상관없겠죠. 듣고 있나요? 우습게 들릴 테지만 나 변함없이 아직도 그대를 날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기다려준 너를 오늘도 습관 같은 내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너무 편한 사이가 싫어서 너무 오랜 사랑 힘들어서 아픈 눈물 흘리는 널 돌아서 못된 내 마음도 기다려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못난 내 눈물도 따스히 감싸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내가 잡을게요 아무 걱정 마요 내 손을 잡아요 처음 그날처럼. 네, 바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상처조차 아름다운 당신에게 정여울을 지었는데요. 이 정여울 씨를 잠깐 소개하자면 서울대학교 독어동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KBS 제1라디오에 보면 백은하의 영화관에 정여울의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책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여울의 책 읽어주는 그 모습을 또 이렇게 들어보면서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와서 정여울이 지은 책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아프락사스로 비상하다를 읽겠습니다. 완전 무결하고 지고지순한 신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악의 세계와 가장 아름다운 선의 세계를 모두 합일시킨 전체성의 신 아프락사스를 향하여 비상할 때까지 싱클레어라는 에고의 단단한 장막을 깨뜨려야 한다. 싱클레어가 에고의 껍데기를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인물은 모든 것을 다 책으로 배워 알고 있는 듯한 엘리트적 지식인 피스토리우스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아프락사스의 의미를 알려주고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그를 훌쩍 성장하도록 돕지만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의 나약함이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피스토리우스에게 진짜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피스토리우스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싱클레어의 도발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욱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피스토리우스는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기에 에고의 단단한 껍데기를 깨지 못한다. 자신이 남보다 더 우월해야 되고 자신이 누구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인정받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하는 피스토리우스는 마침내 싱클레어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가능성을 지닌 인물임을 알게 되자 관계를 끝내버린다. 피스토리우스에게 진짜 내면의 이야기를 해보라고 요구할 때 싱클레어는 이제 진정한 영혼의 독립을 선언한다. 이제 당신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없어도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의 자기를, 셀프를 찾을 수 있다고요. 라고 선언한 셈이다. 싱클레어가 파스토리우스와의 관계를 끝내고 데미안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곧 에고의 단단한 껍데기를 뚫고 자신의 깊은 내면, 셀프와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자신을 깊이 꿰뚫어 보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무서움을 느꼈다. 어떻게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괴롭힘 당하는 걸 알고 있었지? 그리고 어떻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 무서운 깡패 같은 크로머가 나에 대한 괴롭힘을 멈췄을까? 이 모든 게 마치 초능력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것은 초능력이 아니라 데미안이 진심을 다해서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에고의 차원에서는 자신의 괴롭힘 당하는 것을 숨겼지만 셀프의 차원에서는 결코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표정을 숨기지 못했던 싱클레어의 그림자를 데미안이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진정한 우정의 대화를 하게 되자 에고와 셀프는 통합을 이루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지막 단계, 더욱 아프고 괴로운 초월의 단계가 필요하다.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가야만 해. 너는 어쩌면 다시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크로머나 다른 어떤 것에 맞서기 위해서 말이지.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이젠 그냥 말이나 기차를 타고 오진 않을 거야. 너는 내 안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럼 내가 네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알겠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바 부인이 말했어. 너한테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나더러 당신이 내게 준 키스를 전해주라고. 눈을 감아, 싱클레어. 나는 얌전히 눈을 감았다. 여전히 피가 줄어들 기미 없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내 입술에 가벼운 키스를 느꼈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붕대를 감는 과정은 아팠다. 그 후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다. 하지만 내가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 나 자신 안으로 완전히 내려가면 그곳 어두운 거울에서 운명의 모습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럼 나는 검은 거울 위로 그냥 몸을 숙여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그와 같았다. 내 친구이며 길 안내자인 그 사람과. 싱클레어는 원래 밝은 아이였다. 너무 밝은 세계에서 살아 어둠을 동경하기까지 하던 싱클레어를 그림자에 사로잡힌 아이로 만든 것은 크로모의 끔찍한 괴롭힘이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끝내 이겨낸다. 때로는 그림자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림자의 아픔을 깨닫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소중한 체험이기도 하다. 그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또 다른 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나는 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29의 그 겨울을 기억해낸다. 그 깨달음은 못 견디게 아프기도 했지만 커다란 해방감도 동시에 가져왔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착한
착한 큰딸이라는 감옥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다. 나의 삶을 찾아야만 부모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었다. 나는 엄마가 날리는 방패연이었다. 원래는 엄마가 꼭 붙들고 있었다. 엄마가 실을 잡아당길 때마다 나는 더 높이, 더 빨리 하늘을 날아야 했다. 내가 날고 싶어 나는 게 아니었다. 엄마의 기대와 집착이라는 얼레가 나를 억지로 날게 했다. 나는 엄마의 기대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 같았다. 부모님은 지극히 착한 사람들이었지만 나를 향한 사랑에는 네가 잘 되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떠나지 않았다. 그 기대감이 나를 무시무시한 힘으로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은 몰랐다. 엄마, 이제 제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얼레의 실을 끊어줘. 나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었다. 아직 그럴 용기가 없었다. 엄마를 실망시키는 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의 단호함을 가로막았다. 얼레가 절대 날 놓아주지 않으니 내가 갑자기 하늘 높은 곳에서 강력한 돌풍을 만나 홀로 갑자기 끊어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려면 일단 높이 올라가야 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날아도 엄마가 얼레를 계속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거슬러 본 적 없는 모범생 착한 큰딸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 존재라는 부담감으로 얼룩진 이 얼레의 줄을 끊을 기회가 찾아왔다. 첫 번째, 유럽 여행이었다.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돈을 모아 간신히 첫 번째 유럽 여행을 떠날 수는 있었다. 태어나서 그렇게 멀리 그렇게 오랫동안 가족을 떠나본 것은 처음이었다. 미치도록 좋았다. 유럽이 좋아서만은 아니었다. 엄마의 집착 어린 사랑이라는 얼레로부터 탈출할 기회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아무런 직업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도 이토록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동안 집과 학교밖에 모르는 깝깝한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얼레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 고통은 모든 게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나아졌으니까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스스로 착한 딸이 되고 싶었다. 아는 사람은 모두 학교와 연관된 사람이었고 소개팅도 해본 적이 없다. 학교를 벗어나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제야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싫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엄마라고 생각했고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은 탈출을 계획했다. 사실 언제든 그 착한 딸의 굴레에서 도망칠 수 있었는데 착한 딸이 되고 싶은 나의 욕망이 나를 막았던 것 같다. 내가 도망간다 해서 엄마가 설마 칼을 들고 쫓아오겠는가? 그저 나의 애고가 착한 딸이 되고 싶었던 것이겠지. 적어도 착해 보이는 딸은 되고 싶었으니까. 이 세상 큰 딸들은 대부분 그런 엄청난 기대 속에서 살아간다. 동생들은 부모 속을 좀 썩여도 되지만 나라도 속을 좀 덜 썩이자. 집안이 어려우면 큰 딸부터 소녀 가장이 된다. 그래서 나 또한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도 독립을 해야지. 부모님도 나로부터 독립을 해야 했다. 도대체 언제 나는 진짜 나의 삶을 살지? 언제 진짜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아팠다. 그러다 첫 번째 유럽 여행을 떠났을 때 탈출의 길은 깨달은 것이다. 첫 번째 유럽 여행에서 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대한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을, 카페나 서점의 아기자기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의 기적 같은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시험을 보기 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류의 삶을 바꾸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인간에게는 정말 예술의 아름다움, 건축의 아름다움, 그림의 아름다움, 음악의 아름다움이 필요하구나. 이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눈물을 펑펑 흘렸다. 어떤 해방감이었다. 사회적 에고의 껍데기가 깨지면서 마침내 진정한 내면의 셀프와 만나는 기쁨이었다. 1시간이라도 더 미술관에 있기 위해 잠을 아껴가며 발에서 피가 나도록 걸어다녔다. 그 아픔마저 아름다웠다. 새로운 세계에 눈뜨는 시간은 싱클레어가 크로모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감만큼이나 통쾌하고 아름다웠다. 아름다움의 본고장을 찾아 헤매면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삶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 짧은 여행 기간 동안 처음으로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볼 수 있었다. 문학작품을 읽으며 상상만 하던 인간의 행복이 처음으로 내 것이 된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충만함을 느꼈다. 마음 가득 차오르는 기쁨, 이것으로 완전히 충분하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렇게 깨달은 셀프의 힘은 실로 막강했다. 나는 그해 겨울 엄청난 투쟁 끝에 마침내 독립에 성공했고 A4 한 장의 크기의 귀여운 창문이 달린 원룸으로 이사했으며 부모님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글쟁이가 되었다. 이제 내가 스스로 그 절대 끊어지지 않을 줄로만 알았던 방패연의 얼레, 엄마라는 이름의 굴레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엄마는 내가 떠난 뒤 둥지 증후군을 심하게 앓으셨지만 다행히 동생들이 집에 있어 내가 떠난 빈자리의 아픔을 채워주었다. 내 안의 빛을 찾아내기 위해 마침내 내 그림자와 화훼의 사건, 그것은 엄마의 눈물을 쏙 빼놓은 뒤 생애 최초의 원룸으로 독립한 그 순간이었다. 마치 올해 알터니가 한 번에 확 뽑히는 것 같은 속 시원한 고통을 엄마와 나는 함께 느꼈던 것 같다. 사랑하지만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엄마 또한 나처럼 성장했다. 사랑을 같이 꼭 붙어 있는 것으로 밖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엄마는 내가 떠난 뒤에야 깨닫게 되었다. 멀리 있어도 사랑이 어딘가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존재는 더 멀리 있어야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음을. 그해 겨울 나는 처음으로 나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도움과 기대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비로소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어떤 것인지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에고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논리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나의 셀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감성적인 글쓰기가 나에게 맞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타인의 글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글이 아니라 아무 끊임없는 나의 삶을, 때론 환한 미소를 얼굴 가득 머금고 때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냥 내가 나인 채로 글을 써야 내가 숨다운 숨을 쉬고 살 수 있음을 깨달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상처조차 아름다운 당신에게 정여울이 지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세종 음원 브런치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